자, 여러분 교재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정책에서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임대료 규제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옳은 것을 묻습니다. 단,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되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작게가 아니라 더 크게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임대료 우리가 규제죠. 또는 임대료 우리가 상한제, 임대료 우리가 한도제라고 하는데 단기에는 이렇게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정이 되어 있죠. 단기에는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은 공급이 변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죠. 자, 우상향으로 가죠. 단기에는 수요가 계약 기간 동안에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죠. 장기는 공급이 변해서 이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가죠. 자, 그러면 규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의미겠죠. 자,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임대료를 설정을 하면은 우리 단기는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죠. 이게 바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럼 장기는 초과 수요가 이만큼 되죠.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들죠.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이 균형에서 이만큼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암시장이 발생을 하고 기존 임차인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죠. 자, 그리고 수요량은 이만큼 증가를 해서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는 또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우리가 임대료인데 이게 시장 균형보다는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틀렸고, 3번 시장 임대료가 규제 임대료보다 낮으면은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높다.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으면 이미 균형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번 정답.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하여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시장에서는 언제나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의 형상이 나타나죠. 틀렸고, 임대료 규제가 장기화되면 임대인의 주택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주거의 질이 악화가 되죠. 개선이 아니라 주거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임대료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감소를 하죠. 감소를 하여 임차인들은 주택을 구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즉 어떻게 돼?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되는 문제점이 있죠. 자, 임대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죠.
또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단기보다는 장기로 이렇게 탄력적이 되게 하죠. 자, 장기적으로 기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죠.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죠. 만약에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질적 수준 저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100세대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이러면 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 기억은 뭐죠? 우리는 정부의 규제 가격은 요거죠. 규제 가격은 P2가 되겠고, 그리고 암시장에서의 음성적인 최고 지불 가격은 P1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요게 암시장에서 형성된 요게 P1이고 요게 P2라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P1, 요게 바로 P2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따라서 2번 질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졌다. 자,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최초의 균형. 자, 균형은 얼마죠? 자, 균형은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죠. 1400. 자, 수요량 1400, 우리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2P, 공급은 200 플러스 4P다. 그러면 우리는 6P는 1200이 돼서 균형 가격은 200이 되겠죠. 자,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 균형 가격은 200이다. 자, 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걸 150만 원으로 규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여기 공급량이죠. 자, 이 공급량인데 요 자리 P 자리에 150 들어가면 150에 4에 600에 200 대주니까 이게 800이 되겠죠. 자, 수요량은 얼마죠? 수요량이 150 들어가니까 100, 300이죠. 1400에서 300 빼니까 1100입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얼마 발생했죠? 초과 수요가 300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300만 원으로 규제하면은, 자, 이렇게 300만 원으로 규제하면은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하여튼 우리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갖다 놓고 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문제도 우리가 비슷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현금으로 보조할 경우 그렇죠. 자,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를 하면은 임대주택의 수요 과잉이라는 것은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 이렇게 형상을 우리가 초래를 하죠. 그래서 맞는 질문.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면은, 자, 임대료 보조를 하면은 단기에는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보조를 받으면 수요가 증가를 하죠.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공급은 단기에는 변화가 없죠. 단기는 불변인데 이 수요가
단기에 더 많아지면 이 크기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임대료는 상승을 하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으니까 공급이 늘어난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은 우리가 증가를 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죠. 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번 맞고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5번은 개념이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증가 현상, 공급 증가가 아니죠. 공급 감소가 되고 주택 질적 수준은 저하가 됩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2번은 정답인데,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 시장에서의 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죠. 이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죠. 분양가에 있어서의 상한선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은 감소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신규 우리가 분양하는 주택에서의 공급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죠.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 택지에서 공급을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번은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의 또 공급하는 주택, 또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여기에 해당하죠. 우리가 높이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50m, 우리 관련해 150m 이상, 또 층수는 50층 이상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2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가장 옳은 것은 수익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여러분, 탄력적은 이렇게 완만해지죠. 완만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수익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진다. 탄력적은 완만하게 되죠. 1번 정답이 되겠고, 2번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은 일반적으로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자, 이렇게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게 상한 가격이죠. 자, 2번 틀렸고, 주택 건설 업체의 수익성이 낮추죠.
요 가격 차이만큼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주택 공급을 증가하라 감소시키는 거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중고주택, 신규가 아니라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이 시장 가격 이하죠.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1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우선 확인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관련해서 자, 3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30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이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몇 줄 그을까요? 우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 몇 줄, 여기 틀렸죠? 이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정답이고,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또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밑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또 밑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밑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자,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입니다. 여러분,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라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자, 밑줄은 또 30년 이상 장기간 밑줄, 30년 이상 장기간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래서 개념이죠. 4, 5번은 개념, 공공주택 개념에 나와 있는 거고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기와 관련된 제도인 선분양제도, 후분양제도 설명, 비교 설명 틀린 건데, 자, 후분양제도에서는 완공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간에 있어서 품질이 개선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개선되고, 이 여러분 앞에 주택 품질 개선은 장점이고요. 뒤에 개발업자 시장 위험은 나중에 분양하기 때문에 커진다요. 그리고 분양가도 높아진다. 쉼표 뒤에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 건설 업체의 건설 자금 조달이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감소될 수 있다. 이거는 후분양 제도의 단점입니다. 선분양이 아니라 2번은 후분양 제도의 단점. 선분양제도는 건설자금 조달이 용이하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선분양제도에서 청약에 대한 가수요 증가로 인해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선분양제도는 영세, 건설업체 등도 주택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건설업체 부도 시에 소비자 피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HUG라고 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건설업체가 직접 우리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아짐으로써 사업 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5번은 후분양제도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선분양제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계약을 맺어서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 건설업체의 건설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58페이지에 조세 정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대표 유형 보면은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취득 단계에
국세로서는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있죠. 자, 보유 단계의 국세로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지방세로서는 재산세가 있고 처분 단계로서의 국세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 우리가 정답이란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여러분 34번 문제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하겠죠. 자, 재산세를 한번 부과해 볼까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부과 전이죠. 자, 재산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재산세 부과 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이렇게 주택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자, 이 부과 전에 비해서 부과 전 가격에 비해서 수요자가 지불한 주택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은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죠? 요 수직거리는 세금이죠. 재산세. 자, 1번 틀렸고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은 뭐다 또 감소합니다. 또 임대료는 또 뭐다 상승을 하겠죠. 2번도 틀렸고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은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을 기피해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택 공급이 오히려 감소되는 효과를 말하죠. 4번 정답이죠. 4번 지문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으로서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아니라 제로인 경우죠. 5번도 틀렸습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지고 있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제로인 수직선이다. 자, 이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을 세금액만큼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이다.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공급자인 누가? 토지 소유자가 전액부다. 자,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전액부다. 공급자인 토지 소유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한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이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더 커지죠. 그래서 늘 우리 암기를 한 게 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탄력적일수록 예?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탄유로 암기하죠. 수요가 탄력점은 수요자가 유리, 공급이 탄력점은 공급자가 유리. 탄유로 암기를 해두면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1번 맞고 2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합니다.
상승함으로 소비자가 얻는 잉여는 감소해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공급자가 받는 실질적 가격은 뭐다? 하락을 하죠. 자, 공급자는 또 요거잖아요. 요거는 공급자. 요거는 공급자가 되고, 자, 요거는 뭐가 되죠? 수요자가 되잖아요. 수요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잖아요. 자, 또 가격 과세 전보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얻는 잉여도 감소를 합니다. 맞는 질문. 자,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조세 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이 되고, 이 거래량이 감소되면은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경제적 순손실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경제적 측면의 손실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3번 맞고,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주어졌죠. 자, 이럴 때는 경제적 순손실이 있느냐? 자, 여러분, 조세를 수요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없어서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죠.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는데 그 공급자가 부담한 조세 전부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보니까 이때는 뭐가 없다? 경제적 순손실은 없다. 제로. 자, 이때는 경제적 순손실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이고,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일수록 커진다. 5번이 틀렸죠.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은 이렇게 변하지 않죠. 자,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공급 곡선이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자,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세금액만큼, 자,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을 할 때 거래량은 이만큼 줄어들죠. 자, 그때 우리가 관련했을 때 자, 이때 요거, 자, 요 크기와 요 크기를 비교하면 요 면적이 요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크기를 비교하면은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순손실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37번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재산세 부과한 금액만큼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큼 상승하죠? 재산세 부과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뭐만큼? 우리는 조세 정가분만큼이죠. 이건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수요자가 조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만큼 정가가 되죠. 가격. 그러니까 조세를 정가한 만큼 임대료가 상승을 합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임대인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자, 임대인의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이렇게 탄력적이다.
자, 이때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때 이렇게 수요자는 적게 부담을 하겠죠. 자, 이렇게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누구는 이렇게 공급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수요자 부담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이렇게 재산세 상승, 여기 있죠? 우리 임대료 상승액만큼 우리가 적어져요. 상대적으로 적다. 맞는 질문. 탄력적일수록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인 임차인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2번 맞고 3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 가격에 적용하는 경우 재산세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진세가 포인트.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배 측면에서 주택 세율을 차등과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조세를 인상한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이런 얘기죠. 이번은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공급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으로 이동하는데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하죠. 그래서 누가 이때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한다. 자, 이 경우에는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번 수요자인 임차인, 임차인이 수요자입니다. 수요자인 임차인이 모두 조세를 부담한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이러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를 하면은 수요가 완만해지죠. 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니까 수요가 탄력적이 돼서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이 되면서 이렇게 완만해져요. 그러면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만나는 점, 여기서 임대료가 이만큼 오르거든요. 임대료가 오른 폭이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과 비교했더니 이게 작거든요. 그래서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심화가 아니라 완화시킬 수 있다. 1번 틀린 질문. 예,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으로 이동을 하니까 완화시킬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오히려 감소가 돼요. 따라서 이러한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수 있다. 2번 틀렸고,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외국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 하니까 틀렸죠. 자,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다. 이럴 때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하여도 공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입니다. 3번 틀렸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됩니다.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를 해야 된다. 4번 정답이 되겠죠. 5번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 자,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여러분, 토지세가 부과되어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없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토지세에 뭐가 발생했다? 중립성이 발생을 했다고 하죠. 토지세에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4년 29회, 30회, 31회, 32회 이 4번 다 뭐가 출제해서 4번 다 우리 토지세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념,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 보유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 처분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를 했다는 것을 늘 우선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좀 우선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마치는데, 여러분 정책 이론은요, 시험 문제에 한 6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